안녕하십니까. 주종래입니다. 벌써 4월이 다 끝나고 가고 있습니다. 4월이 왜 잔인한 4월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하간 한 달의 마무리가 잘 되시길 빌면서, 오늘은 사법부의 비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겠습니다. 어느 고급 식당에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관 4명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난 뒤 누가 밥값을 냈을까요? 답은 식당 주인이라고 하죠. 다소 법조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종종 떠들어갑니다. 그만큼 오히려 법조계가 명예와 어떤 그 인격의 고매함,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이미지 대신에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직도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의 법조계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과연 오늘날 제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스티븐 레비츠키와 데니엘 자발렛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보면은 재미난 구절이 있더라고요.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은 독재자의 시나리오에서 가장 비극적인 역설은 그가 민주주의 제도를 미묘하고 점진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제도를 점진적이고 합법적으로 활용하면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라는 역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바로 그러한 민주주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미국 역시 그런 위기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나마 미국이 이 세계의 민주주의의 중심이라고 상징처럼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사법부가 그래도 법과 양심에 따라 제 할 일을 다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물론 제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의 사법부의 문제점은 저는 4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 계통이, 첫째는 법 해석이 편향적이거나 또는 사법부가 독립적이지 못하다라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 해석이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 하는 거요. 둘째, 소송이 너무 오래 간다. 소송의 장기화. 셋째, 법조인들의 권위의식과 그에 따른 인권 침해나 부정부패. 네 번째, 억울한 법의 피해자 등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현재의 그 사법부 체계를 보면은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판사, 그 다음에 구형하는 검사, 원고나 피고를 변호하는 변호사, 그 외에 이제 법무 업무를 진행하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이런 이제 법조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조직으로는 법무부, 검찰청, 대법원, 헌법재판소, 변호사협회 등등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겠죠. 저는 그 법조인 선발 과정은 다른 건 다 놔두더라도 판사만큼은 조금 제한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판사의 경우에는 그냥 법 조문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회생활과 그 다음에 법조계의 경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판사를 선발할 때는 반드시
검사나 변호사를 5년 이상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야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 경험이라든가 법률 적용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단순하게 법 조문 자체만으로 가지고 해석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현 정부대로 걸핏하면 우리가 이제 사법부 개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 정권의 사법부 개혁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현 정권 편을 드는 검사, 현 정권 편을 드는 변호사, 현 정권 편을 드는 판사를 위해서 개혁을 부르짖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정말 짜증이 납니다. 법 위반을 자신들이 하는 밥 먹듯이 위반하는 사람들이 되려 사법부 개혁을 외치고 있다. 이 참 그야말로 적반하장이죠. 법을 위반할 사람들이 법을 논할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법 해석의 편향성, 어느 시점에는 좌편향 판결이 나오고 똑같은 사업을 두고 또 어느 시점에는 우편향 판결이 나온다. 이게 과연 어째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과연 법원을 누가 신뢰를 하게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법 해석이 이제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처음에 법을 어떻게 제정했고 또 그걸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왜 개정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래야 정확한 해석이 일어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현재 법령을 보면은 법의 그 개정 또는 제정의 사유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제가 제정과 개정 사유를 이렇게 보면은 조금 불분명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훗날 검사 또는 변호사, 판사들이 이 법 해석을 두어서 상당히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법을 처음에 제정하거나 또는 개정할 때 좀 더 소상하게 이 제정 사유와 개정 사유를 적어 넣어서 후세 사람들이 그 뜻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야만 법의 해석에 편향성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으로 사법부가 그야말로 완전히 독립이 되어 있어야 정권의 신여처럼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그 대법원장 같은 경우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 동의나 대통령 임명 제도, 그게 꼭 사법부의 그 수장을 선출하는데 필요할까요? 왜 그게 필요하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미국 법에도 보면은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임명 절차가 있긴 합니다만, 저는 사법부의 완전 독립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도 필요 없고 대통령 임명 권한도 필요 없고, 단지 그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옹립하면 되지 않느냐. 그럼 대법관들은 또 어떻게 뽑느냐? 그 법원에서의 그 법관들이 스스로가 이렇게 선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어떤 행정부나 국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법부가 돼야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청도 역시 지금 법무부 외청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 가지고는 검찰이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임명권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오히려 저는 검찰청은 대법원이 외청해야 한다. 물론 뭐
이 판사들이 그 어떤 그 눈치를 보지 않겠냐 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 검사들이 그래도 그 정부의 눈치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법원장의 눈치를 보는 게 차라리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서는 완전히 손을 떼게 하고 법무부에서 어떤 그 하는 역할은 정부가 이제 발의를 할 때 법을 발의를 하기 위해서 연구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법무부의 기능을 남겨두고 그 나머지 어떤 그 검찰청에 관련된 그런 업무는 전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 산하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있는 그 헌법연구원인가요? 네, 헌법연구원은 국회가 그 헌법을 그 개정하거나 또는 제정할 당시에 이미 같이 연구를 해서 그 법률들이 과연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사전에 점검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을 만들고 난 다음에 누가 헌법 소원을 해야만 그때서 이게 헌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논한다면 너무 시기가 늦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 내에 있는 헌법연구원들을 좀 대폭 늘려서 법 개정 또는 제정할 당시에 같이 연구를 해서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법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 검찰이 이제 정부와 별개로 구분이 돼 버리면 이제 정부가 이제 검찰의 어떤 그 필요가 있을 때 수사의 필요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건 공식적인 협조문을 검찰청에다가 보내면 되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미리 정보가 새 나가면 수사 많이 또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그 근거는 남겨두되 사전에 공지하지 아니하고 그 검찰에게 조용히 이제 그렇게 협조문을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수사가 끝나고 난 뒤에 어떤 나중에 문제가 있었을 때 과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수사가 일어났는지 그 협조문이 다 밝혀지면 정부의 어느 부서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목적으로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이 근거가 남기 때문에 함부로 그 검찰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편향적이거나 또는 어떤 정치 신유로 만드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들이 그야말로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수사, 편향되지 않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저는 보아집니다. 그 다음으로 그 소송의 장기화가 상당히 국민들에게는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뭐 몇십 년씩 뭐 걸리는 것도 있어서 소송 끝나다 보면은 돈 없는 사람 지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래서는 판결이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적어도 그 소송 종료까지의 종료 시한을 두는 것이 저는 맞지 않느냐. 그래서 2년으로 그 종료 시한을 정해두었다면은 적어도 소송을 시작을 해서 1심 재판이 나올 때까지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규정을 만들어 둬야 그게 제대로 언제까지 되면 소송이 종료될 수 있구나라는 걸 가지고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뭐 밑도 끝도 없어서 그야말로 그에 따른 장기화에 따른 폐해가 굉장히 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2년이면 2년으로 정해두면은 졸속 재판이 나오면 어떡할 거냐. 그게 이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송을 당길 수 있는 이런 종료 시한을 정해두고도 피해가 없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요즘 그 IT 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판사를 대폭 수를 늘린다든가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그 인사이동을 하는 걸 보면 1년에 한 번씩 보면 거의 한 달씩은 재판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법원 인사이동 때문에 재판을 안 한대. 참나 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뭐 한 달씩이나 12개월 중에 한 달씩이나 뭐 이사이동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그 언제 소송합니까? 그야말로 손은 누가 키웁니까 도대체가. 이런 식의 관행은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그 소송을 뭐 맡았으면은 어느 정도 좀 끝내 놓고 가고 뭐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빨리빨리 돼야 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론이 날 거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작년 4.15 그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수많은 그 선거 소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아직도 뭐 제대로 선거 소송이 진행된 게 뭐 있습니까? 이런 식의 그 폐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 셋째 그 저 법조인들의 권위 의식과 그에 따른 그 인권 침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권위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그 제도들 없애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판사가 법정에 나오면 전부 일어서라? 왜 그러죠? 뭐 판사가 법정에 출두할 때는 다른 사람들 다 일어선다? 판사나 뭐 일반 사람이나 뭐가 다르죠? 저는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가고 이런 식의 어떤 그 분위적인 의식은 모든 것을 다 타파해야 되고 그다음에 초동 수사 시절에 예를 들어 형사 사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초동 수사라고 할 때 제일 처음 사건 발생할 당시에 이게 제대로 된 과학 수사가 좀 돼야 된다. 물론 요즘 뭐 과학 수사대 그래서 뭐 출동할 때 보면은 뭐 옷 입은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 하긴 합니다만 이런 초동 수사에서 그 과학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인원을 대폭 늘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처음에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그냥 그 자료가 없었고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윽박 지르고 뭐 자백 위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인제 음 인권이 인제 무시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초동 수사의 과학화.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억울한 피해자가 안 생기기 위해서는 수사 전담제를 좀 두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그 어떤 미제 사건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그 사건을 그냥 흐지부지 시킬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담당 수사관은 그 공소시효가 종료될 때까지 그 사건을 계속적으로 파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항상 수사관들은 미제 사건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그 사건을 전담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이런 업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또 그 수사기관의 젊은 대학생들 좀 더 그 샤프한 젊은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또 활용을 해서 조금 그 고정적인 어떤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많이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나. 그래서 그 미제 사건들을 줄여나가야 범죄자들이 '아하 범죄는 반드시 밝혀지고 마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다음에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사형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형수들이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 살아 있습니다.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아주 끔찍한 그야말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경악할 만한 그런 사건을 저지르고도 자기는 죽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그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 살인을 뭐 저지르고도 자기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태연히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그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1년 내지 2년 정도는 그 혹시 억울한 판결일 수도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도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뒤집어지지 않는다면은 저는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야 끔찍한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그 어떤 그 사법부의 개혁은 첫째는 뭐냐면
법 해석이 좀 명확하게, 법 제정의 사유가 분명해야 되고, 그래서 명확하게 그 적혀 있어야 하며, 사법부의 실질적인 완전 독립, 이것이 이제 법 집행의 공정함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송의 종료 시한을 정해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판결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끔 판사라든가 그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자압을 분석해서 많이 그 인원을 늘려줌으로 해서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하는 거고, 법조인들의 권위의식을 타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백을 강조하지 않도록 증거 확보를 위한 초동 과학 수사를 늘리고, 네 번째로는 수사 전담 제도를 두어서 미제 사건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러므로 인해서 범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